행복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어.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미 스며들어 있지. 누구에게나 행복한 기억은 있단다. 잊어버렸지만 모두 사랑받는 존재였지. 사람이 태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대하지.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소개해드릴 작품은 청소년 성장소설 이서윤 작가의 수상한 고물상 행복을 팝니다. 입니다. 아빠 고생했덜 고심은 16살 여중생입니다. 아빠는 IMF로 회사에서 쫓겨난 후 할아버지의 고물상을 물려받았지만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고 견디다 못한 엄마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 고심에게 단란하면서도 부자인 행복한 가정에 사는 왕건이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심의 고물상에 한 할아버지가 타자기를 들고 찾아오는데요. 타자기 값을 비싸게 쳐달라며 그 대가로 고심의 행복한 기억을 달라고 합니다. 청소년 성장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청소년들에게만 유익한 책일까요? 이 책은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한편으로는 힐링과 치유를,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옛 추억의 행복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찾아가는 따뜻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한 고물상 행복을 팝니다. 이서윤. 행복한 나무 출판사. 고물상집 딸 고심이. 나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성은 고, 이름은 심. 고심에서 이름을 지은 건 아니지만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아빠의 인생 철학에 따라 난 고심이 되었다. 아빠의 이름은 고생.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위기를 거쳤다던 아빠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해서 이름이 생이 되었다. 하필 성이 고씨라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 것 같다. 할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빠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아르바이트로 겨우 대학을 졸업했지만 하필 IMF가 닥치면서 조그만 회사에 겨우 입사했다. 그러다 그 회사에서 사무직 격리로 일하던 엄마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아빠는 회사를 몇 년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 후 취업 시장을 전전하던 아빠는 결국 사업도 말아먹고 할아버지가 조그맣게 차린 고물상을 물려받았다. 성격이 고집불통인 아빠는 할아버지가 잘 유지했던 거래처와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결국 돈 안 되는 고철들만 겨우 가져오는 가난한 고물상이 되고 말았다. 엄마 기억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엄마가 항상 한숨처럼 내쉬던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하는 말만 기억이 난다. 엄마는 나름대로 성실한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내 엄마였다. 적어도 내 기억에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엄마는 바람난 여자다. 고물상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엄마 미모에 반해 작업을 걸기 시작했단다. 아빠의 무뚝뚝함과 가난에 지쳐있던 엄마는 그렇게 꾹꾹 참고 살다가 결국 도망을 가고 말았다. 그때 난 버려진 것이다. 하지만 난 엄마에게 별 감정이 없다. 반면에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욕을 해댄다. 엄마 욕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무관심하지 못하다는 것은 배신감이 엄마를 좋아했던 아빠의 마음을 아직도 몽둥이질한다는 말이기에. 죽도록 원망스럽다가도 그 원망의 정점을 찍고 나면 무관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사람 감정이다. 아빠는 고물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한다. 고물상을 하지 않았으면 무엇하고 먹고 살았을까? 여전히 똑같이 가난했을 것이고 역시나 엄마도 집을 나갔을 것이다. 난 고물상집 딸이지만 아빠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고물상을 물려받지는 않으리라. 또 엄마 역시 찾지 않으리라. 절대로. 16살 고심. 난 잘 살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가정도 아니며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아, 친구는 좀 많다. 하지만 별 희망도 꿈도 즐거움도 없는 매일이다. 그저 웃을 힘조차 없는 아빠 밑에서 크는 16살 여중생일 뿐이다. 행복한 기억과 바꾼 타자기. 어느 날 나는 이런저런 고물을 거들어간 아빠 대신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웬 할아버지가 물건을 하나 들고 있었다. 이것을 고물상에 팔아 넘기려고 왔다. 뭔데요? 타작이지. 오래된 물건이야. 값 많이 쳐줘. 저기 할아버지, 골동품 가게랑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여긴 고물상이에요. 오래된 타작이든 최신형 타작이든 여기에서는 다 고철 쓰레기일 뿐이라고요. 이 타작이만 있으면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비싸지도 않아. 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래지.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연락 없는 자식들 때문에 정신이 나갔거나 치매를 앓고 계시나? 자식들은 살기 바빠서 연락 한 번 없을 테고? 폐지를 줍고 다니며 힘겹게 입에 풀칠을 하고 살다 이제는 사기까지 치고 다니시다니. 헐. 이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했다. 말 그대로야. 넌 나한테 이 타자기를 가져가고 나는 네 행복한 기억을 이 병에 넣어 가져가고. 사기꾼.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불쌍한 할아버지의 말벗이나 하자는 생각에 이렇게 되물었다. 할아버지, 전 행복한 기억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중학생이라고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해서 두려워요. 행복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타자기조차도 못 사니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요. 행복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어. 사람은 대부분 불행에 집중하며 사니까 그것을 모를 뿐이지. 이 사람은 이 기억으로 만들어 놓은 생명체니까.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은 이미 네 안에 스며들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너는 이 타자기를 가져가고 나는 네 행복한 기억을 가져간다는 이 계약서를 쓰면 돼. 이 타자기만 있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어. 네. 어차피 기억하지도 못하는 기억들이니 다 가져가세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얼마 동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와,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구만. 이 할아버지 이렇게 장사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니시는 거야? 나중에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세상엔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냐? 누가 더 불쌍한지 대결하는 대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인간 극장이나 다큐멘터리 보듯이 봐줄 텐데.
우리는 그들에게 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하는 위안을 주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보상으로 우리는 상금을 받는 거지. 아, 내가 생각해도 참 어이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만큼 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 무한대로 불행한데 거기서 행복한 기억이 조금 없어져 봤자 그게 그거다. 어느새 나도 할아버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럼 계약서를 쓸래? 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 타자기를 주시고 대신 제 행복한 기억들을 가져가세요. 얼만큼 가져가실 거예요? 이 호리병만큼. 이 호리병에 담아가시겠다고요? 어떻게요? 이 타자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지. 난 어느새 할아버지가 하는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우며 듣고 있었다. 먼저 이 타자기를 두드려서 종이에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랑 가장 비슷하게 사는 사람의 이름을 써. 그러고는 계속해서 이 종이에 그 사람의 부러운 점을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지. 네가 왜 그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처럼 진짜 될 수 있어요? 응, 그럼 뭐 한번 해볼게요. 선불이다. 네? 네 행복한 기억을 가져가마. 할아버지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호리병을 꺼냈다. 그러고는 함께 꺼낸 천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한 주먹 쥐더니 내 머리 위로 뿌렸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다. 이게 다 뭐예요? 이 기억을 빼내기 위함이지. 이제 이 호리병 안에 입김을 불어넣어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말이다. 설마 저 놀리시는 거 아니죠? 내가 시간 남아 돌아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줄 아니? 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하나 돕는 셈치고 호리병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다음 나에게 행복한 기억이 과연 있을까 미심쩍어 하면서 호리병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됐다. 이제 그만. 너무 숨을 몰아쉬어서 정신이 몽롱해지려는 찰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타자기 여기 있다. 시험 삼아 한번 써보렴. 네가 그 기회를 다 쓰면 다시 가지러 오마. 일주일 안에 쓰도록 해라. 네, 나중에 돈 달라고 하실 거 아니죠? 네 행복한 기억이 얼마짜린지 모르는가 보구나. 호리병색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다. 영롱한 무지갯빛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아직 할아버지가 한 말이 믿기진 않았지만 참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계집의 왕건이. 우리 집은 방이 2개다. 하나는 거실 겸 아빠방, 다른 하나는 내 방이다. TV를 보다 잠을 잘 시간이 되면 내 방으로 기어들어간다. 우리 집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엄마는 집을 나갔고 사업이 망한 아빠와 딸만 있는 집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눌 일이 뭐 있겠는가. 보통 아빠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밤새 사람들이 버린 고물들을 주워서는 내가 학교 갈 시간에는 돌아온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려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지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내 등교 시간과 맞아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빠, 나 추운데 패딩 하나만 사줘. 아빠는 다음날 의류 수거함에서 패딩을 하나 주워왔다. 난 그것을 보고 내 처지를 한 번 더 실감했다. 다른 아이들은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학원에, 맛있는 밥에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사는데. 쓸만한데. 니 왜 안 입고 가노? 이걸 어떻게 입고 가? 톡 쏘고는 바로 후회했다.
아빠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목소리의 양이 정해진 듯한 그 목소리를 이때 쓴다. 잘 댕기온나. 살까지 애이는 추위를 친구 삼아 종종 걸음으로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 한 구석에서 여자아이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 진짜 내가 엄마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빨리 하기 힘들다고 교복 깨끗이 입으라며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야, 난 방 정리라는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어. 부럽다, 이 개집애들아. 나도 그런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부러운 계집애는 우리 반 왕건이다. 교복도 늘 깔끔하고 부모 사랑을 잔뜩 받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다. 조용하게 교실에 앉아있지만 무언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공개 수업을 하면 부모는 주로 뒤에 서서 수업을 참관한다. 중학교 3학년이나 되었으니 이제 안 와도 될 법한데 몇 명은 꼭 온다. 그중 한 명이 왕건이 엄마다. 건이처럼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얼굴에 인자해 보인다. 수업이 끝나면 꼭 건이에게 다가가 웃어주고는 간다. 건이는 엄마에게 불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친구들이 엄마를 욕할 때도 그 속에서 조용히 웃고만 있다. 건이야! 난 건이를 불렀다. 심아, 왜? 오늘 수학 숙제가 뭐였지? 7단원 정리 문제 노트에 풀어오라고 하셨어. 아, 나 숙제를 못했는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응, 그래. 건이는 실은 내색하지 않고 바로 노트를 꺼내 내게 건넸다. 노트를 펴니 건이처럼 정돈된 글씨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노트만 봐도 부러운 것은 왜일까? 사실 난 건이가 부럽다 못해 부담스럽다. 건이 아빠는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고 엄마는 현모양처며 오빠는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엄친아였다. 건이와 내가 함께 다니면 마치 공주와 시녀 같았다. 건이는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듯하지만 난 거리를 두고 있다. 건이와 같은 삶을 동경해서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난 반 아이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그래서 건이도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 역시 친구들 덕분에 학교 생활과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썰물처럼 학원가로 몰려간다. 난 딱히 할 일이 없어 집에 돌아온다. 여느 때처럼 방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난다. 할아버지는 요란하게 호리병을 들이밀며 행복한 기억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럼 그렇지 어디 그게 진짜겠어. 타자기로 종이에 이름을 쓴다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니. 치,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난 아침에 펴놓고 간 이불 속으로 그대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있는 타자기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엎드려서 타자기를 이리저리 살폈다. 나는 타자기로 왕건희라고 이름을 썼다. 그 사람의 부러운 점을 쓰라고 했겠다. 나는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엄마, 듬직해 보이는 아빠, 좋은 직업의 부모님. 공개 수업을 할 때마다 오셔서 뒤에 서서 응원해주는 엄마, 친구들이 오면 쿠키를 구워주시는 다정한 엄마,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것, 글씨를 잘 쓰는 것,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것, 잘 사는 것. 이렇게 쓰기만 해도 건이의 삶은 완벽해 보인다. 고물상집 딸 고심이 왕건이가 되다. 눈을 떴다. 타자기를 두드리다 잠이 들었나 보다.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조별 숙제를 할 때 와보았던 건이의 방이다. 난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일어나서 방에 있는 거울을 보고 정말 진짜로 소리를 질렀다. 어머, 얘 무슨 일이니? 건이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니에요. 오늘은 늦잠 잤네. 병원 다녀올게. 학원 갔다 와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병원은 왜요? 얘가 왜 이래? 엄마 오늘 치료받는 날이잖아. 건이 엄마가 어디 아프시나? 네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늘 얘가 왜 이럴까? 그렇다. 난 정말 왕건이가 된 것이다.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사실이었나 보다. 세상에,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진짜 왕건이는 어디에 있고 진짜 고심은 또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떡해! 난 일단 침대 밖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왕건이의 삶을 즐겨보자고 생각했다. 거실로 나오니 아무도 없었다. 응?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어디로 갔지? 잘 정돈된 거실 벽에는 여전히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자세를 취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부잣집에서도 할 일이 없는 건 마찬가지네. 건이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 비슷한 것이 놓여 있었다.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기장에 어떤 내용을 적었을지 궁금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러다 일기장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첫째, 지금 내 상황을 알아야 건이인 척 연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둘째, 괜히 어설프게 연기했다가는 건이 가족에게 들킬 수도 있어. 셋째, 지금 이 일기를 보는 것은 나중에 건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를 위해서야.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신 지 1년이 지났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버티셨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빠진 머리카락도 자라났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고 계신다.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기를 빌고 또 빌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건이 엄마가 유방암이셨구나. 행복하기만 보였던 건이와 인자하게 보였던 건이 엄마를 생각하니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들었다. 어찌되었든 나처럼 엄마를 증오하며 사는 것은 아니니까. 건이에겐 엄마가 있기는 하니까 나보다는 낫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나가니 건이 아빠가 돌아왔다. 전에 엄마와 오빠는 보았는데 아빠는 처음 본다. 아빠, 왔어? 아빠한테 반말이냐? 건이 아빠의 카리스마는 말문을 막히게 했다. 엄마는 어디 갔냐? 아니, 뭐야? 자기 아내가 치료받으러 간 것도 모른단 말이야? 병원 갔어요. 하여간 이놈의 마누라는 매번 아프대. 그렇게 수술했으면 이제는 회복할 때도 되지 않았어. 더 이상 건이 아빠에게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놈의 집구석 들어와봤자 뭐하냐고. 맨날 골골대는 마누라에 꼬치꼬치 캐무는 중딩 딸년에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아들놈까지. 왠지 모르게 내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성적은 나왔어? 네? 성적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밥 먹고 다니는데 내 체면을 깎는 일은 없도록 해라. 아빠 없는 자식에서 변호사 아빠 얻었으면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공부를 못하면 새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남들이 수군댄다. 네 엄마 불쌍해서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사는 거니까 너라도 밥값 해야지. 뭔가 이상했다. 밥값 아빠 없는 자식, 네 엄마? 네, 알았어요. 난 방으로 들어왔다.
건희를 이해하려면 힌트가 더 필요했다. 나는 건희의 일기장을 계속 넘겼다. 아빠는 엄마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아빠와 함께 산 지 어느덧 6년이 지났다. 6년이라? 그럼 10살 때부터 함께 살았네? 그전에는 이 아저씨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 학원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아빠 차를 보았다. 하필이면 그때 왜 내 눈에 그것이 띄었을까? 차 안에는 우리 학원에서 잘 나가는 토익 강사가 있었다. 아빠는 언제 저 여자를 받고 자기 차에 태우는 사이가 되었을까? 아빠는 내가 이 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그럼 건희 아빠는 새아빠인가? 건희야. 건희 엄마 목소리였다. 엄마 왔어?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그럼. 건희 엄마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아빠랑 오빠는? 아빠는 아까 들어왔고 오빠는 집에 없어. 이 녀석은 또 어디 간 거야? 집에서 엄마가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니 애가 자꾸 밖으로 나도는 거잖아. 방에 있던 건희 아빠가 나오면서 빈정댔다. 으익! 남편이라는 사람이 치료받고 온 아내한테 말하는 꼴 하고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건희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초콜릿 등을 꺼냈다. 뭐야? 또 쿠키 구우려고? 네, 아이들 간식거리로 만들어두려고요. 그놈의 쿠키는 그냥 사 먹지 공상맞게 왜 굽는 건지. 빵집에서 일했다고 그렇게 티를 내고 싶나? 건희 엄마는 건희 아빠의 못된 소리에도 묵묵히 쿠키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잠시 후 달콤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 치료받고 와서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래? 난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묻혀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설거지라면 이 꼴이 난 나다. 건희 아빠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더니 밖으로 나갔다. 아빠,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행복한 냄새는 정해져 있지 않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나는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엄마는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 난 쿠키 냄새가 너무도 싫다. 엄마는 아저씨가 일하던 사무실 1층에 있던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 엄마에게 반한 아저씨는 매일 빵집에 들러 출근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엄마가 구운 쿠키를 사갔단다. 하지만 엄만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것 같아서 끝끝내 아저씨의 고백을 거절했단다. 이렇게나 아저씨의 고백을 거절한 여자는 처음이었기에 아마도 새아빠는 엄마한테 집착했던 것 같다. 아저씨의 끈질긴 고백에 더 이상 엄만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아저씨의 손을 잡았고 그렇게 나와 엄마는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아저씨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를 만나면서도 수많은 여자를 동시에 만났었고 엄마와 결혼한 이후로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는 혹여나 연애 시절 자상했던 아저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 쿠키를 굽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니 쿠키는 나나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으려는 엄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이 악물고 빵집에서 일하면서 굿세어라 캔디처럼 살았으면
유방암에도 안 걸렸을 텐데. 매일 죽음과 싸우며 지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제는 아프기에 엄만 더더욱 이 집을 나갈 엄두를 못 낸다. 오빠 눈치도 본다. 이렇게 쓰고 나니 완전 막장 드라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 가족은 완벽한 모습이니까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쓰고 나니 속은 시원하다. 건이의 반듯한 글씨, 건이 엄마의 인자한 얼굴, 달콤한 쿠키 냄새 등 이 모든 게 잘 포장된 가면이었구나. 이 넓은 집에서 건이의 공간은 이 방 하나뿐이었다니. 아니, 어쩌면 이 일기장 하나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아, 집 나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부자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을까? 갑자기 저 아래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잘 숨겨두었던 엄마 생각이 화라산처럼 분출되어 나왔다.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오히려 눈물이 더 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내 기억에는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다. 몇 년 동안 참 많이도 참았나 보다. 엄마 생각뿐만 아니라 눈물도 함께 분출되었으니 말이다. 한 번 눈물이 쏟아지자 멈출 수가 없었다. 도대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왜 하필 건이의 이름을 써서는 왜? 고심이 수상한 고물상을 차리다. 눈을 떴다. 더 이상 건이의 방이 아니었다. 아마 울다가 잠이 들었나 보다. 눈을 뜨니 내 방이었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고심아, 밥 먹어라. 처음으로 아빠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다. 돈이 많은 집이든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집이든 세세하게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위안을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불행하진 않을 것이다. 가난이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돈과 행복은 꼭 반비례하진 않는다. 돈이 많으면서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 내가 건이의 이름을 썼던 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경험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흥미를 가질 만한 경험이긴 했다. 그래, 이곳으로 돈을 벌자. 그 할아버지를 찾아야겠어. 할아버지를 어떻게 찾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타자기를 찾으러 올 것 같았다. 예상처럼 다음 날 할아버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여행은 잘 하고 왔느냐? 네, 할아버지, 제가 꿈을 꾼 건 아니죠? 그럼, 그래. 그럼 이제 그 타자기를 죽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죠. 마음이 바꾸었단다. 타자기는 팔지 않을 거다.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타자기를 뺏어갈 것처럼 보였다. 난 타자기를 손으로 꽉 잡으면서 말했다. 잠깐,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랑 동업해요, 할아버지. 무슨 말이냐? 이 타자기로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죠. 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행복한 기억을 모아서 어디에 쓰시게요? 제 행복한 기억을 왜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이 사업 가게들은 네가 더 있는 것 같구나. 응? 행복한 기억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경험보다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지.
너는 행복한 기억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는구나. 아, 그래요, 좋아요. 할아버지는 행복한 기억을 가져다 파시는군요. 저 그 호리병이랑 마법 가루를 좀 빌려주세요. 응? 왜? 다른 사람의 행복한 기억을 가져다 드릴게요. 대신 전 돈을 받고요. 할아버지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타자기와 행복한 기억을 맞바꿀 사람을 찾기는 힘드시잖아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저한테 맡기세요. 평생 일을 하고 살았지만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한 번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보통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시 쓰곤 하지. 내가 썼던 사람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알고 더더욱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지. 그러다 자신에게 있던 행복한 기억을 모조리 잃게 된단다. 저 그렇게 미련한 애 아니에요. 저한테 행복한 기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싶진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현실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미 잘 알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 타자기와 호리병을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을게요. 사실을 안다고 저한테 이익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요. 전 저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할래요. 아이, 너는 커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하지만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란다.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내가 죽으면 이 타자기도 힘을 잃는단다. 네 말대로 난 늙어서 돌아다닐 힘도 없고 너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손녀딸도 없으니 너에게 맡기는 게 좋겠지. 그래. 네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 타자기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해주렴. 할아버지,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제가 손님을 많이 데려오면 할아버지는 그 행복한 기억인가 뭔가를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팔 수도 있고요. 또 저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용돈을 벌 수 있으니 좋고,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하는 사업 전략이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일단 저의 고물상 앞에 간판을 붙일 거예요. 타인 체험 수상한 고물상이라고요. 그러고는 손님을 끌어 모아야죠.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야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드나드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올릴 거예요. 너처럼 처음에는 다들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만 오겠죠. 아니면 뭐 진짜 심심하거나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거나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오겠죠. 어쨌든 오기는 올 거예요. 뭐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니까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사무실에서 바로 타자기를 두드리게 하면 돼요. 저처럼 가져가게 할 것까지도 없죠. 역시 세상이 좋아졌구만. 인터넷이라는 거, 난 사용할 줄 몰라서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께는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으니까 한번 해봐라. 단 원칙이 있다. 하루에 한 명씩만 타자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딱 한 명분의 마법가루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다 떨어질 때쯤 한 번 들르도록 하마. 그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요? 나비 효과라고 알지? 하루에 한 명 이상 받으면 타자기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되어 돌아온단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난 고물더미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가져왔다. 이거 쓸만해 보이는데? 원래 그래요. 고물이라고 버린 것 중 대부분은 쓸만해요. 그래, 맞다. 아무리 고물 같아도 쓸만한 게 인생이지.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고물 같은 내 인생에도 재미난 일이 생긴 것 같다. 고물 같아도 쓸만한 게 인생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우리 고물상은 수상한 고물상이 되었다. 네, 수상한 고물상 행복을 팝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고심은 야심차게 수상한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고 각자의 삶에서 고민을 안고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고물상을 찾아오게 되죠. 분명 각자 다른 이의 삶을 원하는데 묘하게 고리고리로 연결되어진 친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 그리고 그 많은 행복한 기억을 가져간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양한 에피소드를 활자로 만나보신다면 과연 나 자신은 어떤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청소년을 위한 힐링 소설. 이 괴로움은 비단 청소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판타지한 상상 속에서 유쾌하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소설을 통해 오늘은 행복했던 기억을 꺼내보고 나 자신을 편하게 돌아보며 많이 웃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나무 출판사 이서윤 작가의 수상한 고물상 행복을 팝니다였습니다.